이놈! 감히 내까지 바보 모습이 나를 고발해? 권신의 분노 어린 외침이 대청마루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앞에 선 소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대체 5년간 바보 머슴으로 살아온 이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에 최판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정승의 자리에서 물러난 지 오래되었으나 권세는 여전했습니다. 99칸 기와집에 하인만 50여 명. 곳간에는 쌀과 비단이 넘쳐 흘렀고 대문 앞에는 날마다 청탁꾼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최 판서는 그 아래에서 매일 아침 하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도 내 명을 어기는 자는 없겠지? 하인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양 도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 마포 나루 근처의 험한 골목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준서, 나이는 12살. 몸에 걸친 것이라곤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삼배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얼굴은 흙이 묻어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허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포 나루거지 아이. 남들은 그를 바보 준서라 불렀습니다. 준서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나루터 떡장수 할멈이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요. 그냥 보고 있어요. 얼른 가서 짐이나 날라. 그래야 밥 주지. 네, 알겠어요. 준서는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쯧쯧, 저 바보 녀석?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씩 웃으며 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준서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강 건너 한양 도성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준서의 아버지는 이 참판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고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 참판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 판서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 판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는 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 참판은 이를 보다 못해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최 판서의 비리를 낱낱이 고하옵니다. 그 상소가 이 참판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최 판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이 참판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증거를 조작했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결국 이 참판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준서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듬해 세상을 떠났고 준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준서는 마포 나루거지 아이로 살아왔습니다. 바보인 척했습니다. 아둔한 척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머릿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하던 날 밤 준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한 묶음의 문서를 들고 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수년간 모아온 최 판서의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포 나루 인근의 낡은 나무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12살 준서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최 판서의 집에 들어가는 것, 안에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 물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느릿느릿짐을 나르며 바보인 척하며. 그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쁜 하루에 눈이 내렸습니다. 준서는 나루터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루터의 가마 한 채가 멈춰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수염이 허옇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거들먹거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처마 밑에 웅크린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얘야, 거기서 뭘 하느냐?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 추워서요. 여기가 덜 춥거든요.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아직이요. 이름이 뭐냐? 준서요. 바보 준서요. 노인은 한참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보라. 허허. 노인은 품에서 떡 한 개를 꺼내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준서는 냉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으면서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얘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네. 저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느냐? 준서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쪽이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강 하류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결국은 바다로 가느니라. 아무리 작은 물줄기도 바다를 찾아가는 법이지. 낮은 곳에 있다 하여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다. 준서는 떡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노인은 가마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데. 가마꾼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저기서 오래 살았느냐? 예, 나으리. 한 3,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마포 나루 바보 아이라고들 하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박진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 참판과 함께 과거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벼슬에서 물러나 성균관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가마는 종종 마포 나루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루터의 버들가지가 늘어지고 물오리들이 강 위를 떠다녔습니다. 박진서는 그날도 나루터에 들렀습니다. 준서는 짐을 나르다가 박진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그래, 잘 지냈느냐? 네, 잘 지냈어요. 어제는 떡을 2개나 얻어먹었어요. 박진사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루터 한켠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글자를 알고 싶으냐? 준서는 눈을 껌뻑습니다. 글자요? 그게 뭐예요? 이것저것 적을 수 있는 것이지. 저는 몰라요. 어려울 것 같아요. 박진사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일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질인이라는 글자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어지러야 한다는 뜻이지. 준서는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나 박진사는 보았습니다. 준서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웃었습니다. 그래, 어렵지. 천천히 하면 된다. 그날 이후 박진사는 매주 한 번씩 나루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서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척했습니다. 준서는 매번 어려워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박진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준서야,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나루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참판의 아들이구나.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생각이냐? 네. 어떻게 할 생각이냐? 최 판서의 집에 들어갈 겁니다. 박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야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습니다. 박진사는 한동안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준서야. 네. 낮은 곳에 있다 하여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기억합니다. 허나 물이 바다에 닿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느니라. 서두르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5년 동안요. 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저와 엮이면 어르신도 다칩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두려울 것이 없어. 그래도 안 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네. 바보 머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최 판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5년이 지났고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진사가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은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때가 묻고 삐쩍 말랐습니다. 5년 전의 참판 아들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 도와줄 수 있게 해다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몇 달만 데려다 키우겠다. 몸을 좀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준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준서는 박진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밤에는 박진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사는 놀랐습니다. 준서가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언제 배웠느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6살 때요. 6살에? 네. 그리고 혼자서도 계속 읽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집 나르면서 틈틈이요. 박진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짐을 나르면서 사서삼경을 읽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서가 막힘없이 논어의 구절들을 읊어내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네.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준서는 빙긋 웃었습니다. 어르신도 보통 어른이 아니세요. 박진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다시 거지 행색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를 잔뜩 묻히고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발에 집신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 판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 판서의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준서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 하인이 나왔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문을 두드리느냐? 저기요,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밥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 짐도 나르고 마당도 쓸고 뭐든지요. 저 힘세요. 문지기가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빼빼 마른 거지 아이였습니다. 꺼져라, 이놈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사흘 동안 대문 앞에서 밥만 주면 일하겠다고 졸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최 판서의 집 안살림을 맡은 청지기 영감이 나왔습니다. 이놈이 또 왔네. 이름이 뭐냐? 준서요. 바보 준서요. 바보 준서? 허, 이름도 웃기네. 뭘 할 줄 알아? 집 나르고 마당 쓸고 불 떼고 다 해요. 글자는 아느냐? 에? 글자요? 그게 뭐예요? 청지기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모없겠네. 아니에요. 밥만 주면 뭐든 해요. 진짜요. 청지기 영감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말구유 청소나 해. 네. 고맙습니다. 준서는 냉큼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준서는 최 판서의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최 판서의 집은 넓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와 별채까지 합치면 방이 수십 개였습니다. 하인만 50여 명. 그 중에서 준서는 가장 하찮은 일을 맡았습니다. 말구유 청소, 마당 쓸기, 빨래 짜기, 장작 패기. 하인들은 준서를 깔보았습니다. 바보 준서, 이것도 못해? 저 녀석은 왜 데려온 거야? 밥만 축내네. 진짜 바보인가 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준서는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저 바보 맞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할게요. 최 판서의 눈에 준서가 들어온 것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상체 마루에서 담뱃대를 물고 있는데 마당을 쓸던 준서가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빗자루를 왜 거꾸로 드느냐? 이게 거꾸로예요? 주변 하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판서도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바보냐? 마포 나루에서 왔습니다. 됐다, 가서 일이나 해. 네. 최 판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바보 머슴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노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기억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최 판서의 집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조금씩 집안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어떤 방을 쓰는지, 언제 어디에 사람이 없는지. 최 판서의 신복은 3명이었습니다. 첫째는 김별감이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최 판서의 집을 드나들며 온갖 심부름을 하는 자였습니다. 눈빛이 음침하고 말이 적었습니다. 둘째는 박서방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바깥일을 도맡아 하는 자로 뇌물을 전달하고 협박 편지를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셋째는 최 판서의 서자 최 도련님이었습니다. 나이는 17, 아버지를 닮아 탐욕스럽고 잔인했습니다. 준서는 이 세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언제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숨기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서가 별채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 문제지 빼돌리는 것은 됐느냐? 최 판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나으리.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김별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세금 장부권은 박서방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날 것입니다. 준서는 장작을 패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날 밤 준서는 볏짚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작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흙을 발로 밟아 지웠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모두 기억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최 도련님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야, 바보 준서. 네, 도련님. 내가 서찰을 써야 하는데 손가락이 아프다. 대신 써라. 준서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저는 글자를 몰라요. 그러면 뭘 할 줄 아느냐, 이 바보야. 집 나르고 마당 쓸고. 됐다, 꺼져.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돌아서는 준서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도련님이 사랑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글 좀 쓸 줄 아는 머슴이 없냐? 바보 준서한테 시키지 그래. 그놈은 글자도 모른다더라. 즉, 쓸모없네. 구경하던 하인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바보 준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빗자루도 거꾸로 들고. 준서는 행랑채 그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방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이제 최 판서의 집안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관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집안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항상 여럿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준서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찾아냈습니다. 별채 뒤편 담장 가까이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물이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그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안쪽 벽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니 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곳에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최 판서의 집에서 흘러나온 물증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서찰 조각, 신복들이 나누던 대화를 기억으로 적어둔 종이, 몰래 베껴 적은 장부의 일부,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문서를 박진사에게 맡겨두었다가 일부 받아온 것들. 준서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조에서 나온 설이었습니다. 나으리, 이번 달 안으로 호남 세금 장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 판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다, 물러가라. 손님이 간 뒤 최 판서가 김별감을 불렀습니다. 박서방은 어찌 됐느냐? 장부 정리가 아직도 안 됐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나으리. 사흘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흘? 이틀 안에 끝내라. 예, 알겠습니다. 준서는 마당을 쓸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틀 안에 장부 정리. 장부가 어디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서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오래간만에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청직이 영감에게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딜 간 거냐? 마포나루에 아는 할멈이 있어요. 약초를 좀 얻으러요. 빨리 갔다 와. 네. 박진사의 집에 도착한 준서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최 판서 집에서 이틀 안에 장부를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 진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에 호남 세금 빼돌린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미 조작한 장부를 제출할 것입니다. 확신하느냐? 네. 지난 2달간 박서방이 수차례 서구를 드나드는 것을 봤습니다. 장부를 손대고 있는 것입니다. 박 진사가 팔짱을 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준서가 말했습니다. 원본과 조작본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어떻게? 서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 진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들키면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박 진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방법이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조에서 나온 서리를 알고 있다. 그자에게 장부 제출 기한을 사흘 더 연장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사흘 안에 움직여라. 준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음 날 아침 최 판서의 집에 다시 이조 서리가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기한이 사흘 더 연장되었습니다. 다른 건으로 순서가 밀렸습니다. 최 판서의 표정이 약간 풀렸습니다. 알겠다. 준서는 마당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사흘,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자시밤 11시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인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준서는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사랑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서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품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박 진사에게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으로 더듬어가며 장부들을 찾았습니다. 호남 계면연 세금 장부라는 글자가 적힌 것을 찾았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펼쳐 핵심 부분을 기억으로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미 조작을 마친 장부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원본에는 3,000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조본에는 2,000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1,000석이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원본 장부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습니다. 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잠갔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와 볏짚 위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서가 최 판서의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5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것들이 꽤 쌓였습니다. 우물 안비밀 공간에는 이제 종이 묶음이 2다발이나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지 유출 관련 서찰 조각, 관직 매매에 관한 약정서 사본, 호남 세금 장부 핵심 페이지, 그리고 5년 전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영모 사건과 관련된 단서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5년 전 영모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준서는 관찰했습니다. 최 판서가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믿는 신복이 누구인지, 어디를 자주 드나드는지, 그러다 알아챘습니다. 최 판서에게는 안채 깊숙한 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방이었습니다. 최 판서 본인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 판서의 생신이었습니다. 한양 곳곳에서 손님들이 왔습니다.
관리들, 상인들,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인들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잔칫날 최 판서는 항상 사랑채에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안채에는 최 판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방에 접근할 기회였습니다. 준서는 술상을 나르는 척하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바빠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물쇠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영모 사건의 신문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참판에 대한 신문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의 끄트머리에는 최 판서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의 서명이었습니다. 증인 3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명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 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문서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두루마리를 다시 원래대로 말았습니다. 괴 안에 넣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신 준서의 머릿속에는 그 내용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잔치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우물 안으로 내려가 그 내용을 작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신문 기록, 그 조작의 흔적. 준서는 종이를 접어 다른 증거들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서재에서 무릎 위에 앉혀 논어를 읽어주던 모습. 준서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인 1명을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최 판서의 집 마당에 눈이 쌓였습니다. 준서는 그 눈을 쓸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인들은 준서를 제법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었습니다. 바보 준서는 성격은 좋아. 그러게 멍청하지만 착하긴 해.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착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방심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도련님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나이 어린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다 심심해졌는지 하인들을 불러 장난을 쳤습니다. 야, 바보 준서. 이것 좀 읽어봐. 최 도련님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들이 킬킬거렸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읽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이게 뭐죠? 하하, 글자도 모르는 거지 바보야. 최 도련님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준서는 머리를 긁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서의 눈이 스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를. 그것은 강원도 홍천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서찰이었습니다. 내용은 별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강원도 홍천, 임진사,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5년 전 영모 사건의 증인 3명 중 아직 살아있는 1명. 임진사. 준서는 아둔한 표정으로 종이를 돌려주었습니다. 네, 어렵네요. 최 도련님이 종이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꺼져라, 이 바보야. 준서는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준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박진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통해서였습니다. 박진사가 주고 간 비둘기였습니다. 작은 종이에 3글자만 적었습니다. 임진사.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강원도 홍천 물금리. 아직 살아있음. 출판서가 가끔 연락 취하고 있음. 준서는 그 종이를 읽고 불에 태웠습니다. 임진사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판서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은 2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 최 판서가 아직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 둘째, 그는 아마도 최 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최 판서의 집에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이 집에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지기 영감은 준서를 나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 바보 녀석, 쓸모없어 보여도 일은 잘해. 준서에게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마당 쓸기에서 사랑채 심부름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사랑채 심부름. 그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사랑채에는 최 판서와 신복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았습니다. 준서는 귀를 열었습니다. 차를 나르고 술상을 올리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척하며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김별감, 박서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차를 들고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 가을 과거 시험, 이번엔 더 크게 해야지. 예, 나으리. 이번엔 수십 명은 될 겁니다. 돈 받은 자들 명단은 따로 관리해라. 나중에 써먹어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서는 차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차 올립니다. 들어와.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얼른 물러나는 척. 하지만 발걸음을 늦추며 한마디를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사 건은요? 김별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늙은이 아직 살아있어서 귀찮긴 하지. 잘 달래두게. 너무 오래되어 이제 설마 말하진 않겠지만. 준서는 마루를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달래고 있다. 그것은 임진사가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준서가 최 판서의 집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도련님이 사랑채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십시오. 준서는 마당에서 일하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작거리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전 일들에 대해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다 합니다. 최 판서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어느 놈이 그런 소리를 퍼뜨리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문이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최 판서가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다. 그런 소문은 늘 있어 왔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그날 밤 최 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채에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준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곧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최 판서는 신복들을 불러 집 안팎을 더 엄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더 잘 감시해라. 수상한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준서는 더 조심했습니다. 더 멍청한 척했습니다. 더 서툰 척했습니다. 어느 날 청지기 영감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바보 준서. 네. 요즘 날이 깨서 좀 예민하시다. 각별히 조심하거라. 네, 왜요? 왜긴 왜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다. 네, 알겠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청지기 영감도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승리처럼 보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문이 더 크게 퍼졌습니다. 최 판서의 과거 비리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판서 나리가 세금을 빼돌렸다더라. 과거 시험도 부정이 있었다고 하던데. 쯧쯧, 그런 분이 그러셨단 말이야?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몰라도 꽤 구체적이더라. 그 소문의 출처는 준서였습니다. 물론 직접 퍼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흘린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여론을 먼저 만들어두는 작업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당황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근거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금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이조 판서를 불렀습니다. 최 판서에 대한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하. 최 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안도했습니다. 확인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증거가 없으니까. 그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준서에게도 가짜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아직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최 판서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의 출처를. 그것이 진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김별감을 불렀습니다. 이 소문 우리 집안에서 나온 것 아니냐? 김별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집안을 뒤져라. 수상한 자를 찾아라. 김별감이 하인들을 하나하나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알고 있는지, 밖에 자주 나가지는 않는지. 준서 차례가 왔습니다. 바보 준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마포 나루요. 부모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거지였어요. 밖에 자주 나가느냐? 가끔요. 몸이 아플 때 약초 얻으러 가요. 어디서 얻느냐? 마포 나루 할멈한테요. 김별감이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준서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배 앞에 모으고 눈을 껌뻑였습니다. 됐다 가라. 준서가 물러나는 것을 보며 김별감이 혼잣말했습니다. 저 바보가 뭘 알겠어. 하지만 그날 밤 김별감은 다른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몰래 준서를 지켜보라는 눈짓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눈짓을 보았습니다. 사랑채에서 차를 들고 나오다가 문틈 사이로 본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볏짚 위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감시가 시작됐다. 우물 안 증거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감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서를 감시하는 하인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치가 빠른 자였습니다. 준서는 모른 척했습니다. 더 멍청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희죽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에이, 또 넘어졌네. 돌쇠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바보다.
그날 밤 자시가 되었습니다. 준서는 코를 골며 자는 척했습니다. 옆에서 돌쇠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습니다. 돌쇠의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물 안으로 내려가 증거 묶음을 꺼냈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쪽으로 갔습니다. 담장 아래에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를 드러내면 담장 아랫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몇 달 전에 조금씩 파두었던 구멍이었습니다. 증거 묶음을 그 구멍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담장 바깥쪽에는 박 진사가 보내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받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서는 담장을 두드렸습니다. 3번. 잠시 후 담장 너머에서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받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준서는 다시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웠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별감이 박 진사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성균관 근처 박 진사 영감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 영감을 조사해라. 박 진사가 위험해졌습니다. 준서는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름 아닌 청지기 영감이 흘린 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리께서 어디론가 사람을 보내셨는데 성균관 근처라 하더라. 준서는 차를 들고 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지기 어르신, 몸이 안 좋아서 약초 좀 얻으러 가도 될까요? 이 밤에? 네, 많이 아파요. 청지기 영감이 투덜거렸습니다. 빨리 갔다 와. 새벽 전에 들어와. 네, 고맙습니다. 박 진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진사는 이미 김별감이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별것은 아직 없다. 그저 나를 만나러 왔다 갔느니라. 이것저것 물어보고 갔지. 뭘 물어봤습니까? 나의 행적, 아는 사람, 요즘 하는 일. 답하셨습니까? 물론이지. 숨길 것이 없으니.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저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괜찮다. 나는 그저 마포 나루에서 만난 거지 아이에게 그를 가르쳐줬을 뿐이니까. 하지만 준서야. 박진사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벗이었다.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증거는 안전한 곳에 옮겨뒀느냐? 예, 어젯밤에요. 잘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지? 임진사입니다. 그래.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어떻게 연락을 취합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너는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서가 돌아온 그 새벽, 돌쇠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김별감에게 보고했습니다. 바보 준서가 어젯밤에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래. 청지기 영감에게 허락을 받고 나갔다 하나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김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바보 녀석이 그럴 능력이 있겠어? 모르겠습니다. 그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다. 좀 더 지켜봐라. 준서는 그날 아침 마당 쓸다가
돌쇠와 김별감이 나누는 대화를 가까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렇게나 대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 준서를 볼 때 뭔가 재는 듯한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더 멍청하게 행동했습니다. 빗자루로 쓸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돌멩이에 걸려 물통을 엎기도 했습니다. 에이, 또 그랬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돌쇠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역시 그냥 바보다.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했다는 것을,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그달 말이었습니다. 박진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둘기 편이었습니다. 임진사, 접촉 가능. 하지만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 직접 설득 필요. 준서는 그 종이를 읽고 불에 태웠습니다. 직접 설득. 그것은 강원도 홍천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집을 며칠 동안 비워야 했습니다. 준서는 청지기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마포 나루 할멈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요. 보살펴 드리러요. 청지기 영감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이나? 그동안 내 몫일은 누가 하느냐?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제 몫까지 해달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청지기 영감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닷새다. 닷새 안에 들어와. 감사합니다. 준서는 그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빈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 판서의 집을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강원도 홍천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준서는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봄비가 내리는 길을 걸으며 홍천 물금리에 도착한 것은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임진사의 집은 물금리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초가집이었습니다. 한때는 꽤 반듯했을 것 같은 집이었으나 지금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대문도 삐걱거렸습니다. 준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냐? 이 참판의 아들입니다. 임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참판, 왜 아들? 예. 임진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준서를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진사는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까지 잠갔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참판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준서는 품에서 작은 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옥으로 만든 패였습니다. 그 위에 이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준서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임진사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이 참판 대감이, 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날이 올 것이 두려웠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억울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겁이 났다. 최 판서가 두려웠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했다. 나는 죄인이다. 임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증언 한 번이면 됩니다. 그날 신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 판서가 어떻게 강요했는지. 임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내가 죽는다.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지 아이가 아니냐? 준서는 임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지 아이가 아닙니다. 5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최판서의 비리 증거가 충분히 모여 있습니다. 세금 장부 조작, 관직 매매, 과거 시험 부정. 어르신의 증언이 더해지면 최판서는 끝입니다. 임진사가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1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어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는 그분을 존경했다.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다. 임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임진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 증언이 필요하냐? 때가 되면 부르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일어서려는데 임진사가 말했습니다. 아이야. 예. 내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신문장에서 내가 두 귀로 들었다. 준서가 굳어졌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임진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 그 아이는 그런 아이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홍천에서 돌아온 준서는 다시 최판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닷새가 딱 맞았습니다. 왔느냐, 바보 준서. 청직이 영감이 말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할멈은 좀 어떠시냐?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 얼른 가서 일해. 네. 준서는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집 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감돌습니다. 청직이 영감이 준서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나리가 요즘 많이 예민하시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야. 각별히 조심해라. 네, 왜요? 물어보지 마. 그냥 조심하라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판서가 신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준서는 차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원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별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원부가? 예. 세금 관련 건입니다. 아직 우리를 직접 겨냥한 것 같지는 않으나 소문 때문이겠지. 예, 그렇습니다. 최 판서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문제없다. 조작된 장부를 제출했으니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준서는 차를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준서가 행랑채에서 자려는데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바보 준서. 응?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 마포나루요. 할멈이 편찮으셔서. 그래. 네. 돌쇠가 준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있잖아. 바보 같은 사람을 잘 알아봐. 아, 저요? 저 바보 맞아요. 그런데 넌 좀 달라. 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에? 제가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달라.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마. 돌쇠는 눕더니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돌쇠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서는 담장 너머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박진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사흘 후 사헌부 조사관이 최 판서 집을 방문할 예정. 그때가 기회다. 준서는 그 쪽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사흘.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서에게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청지기 영감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바보 준서. 네. 오늘 김별감 나으리가 너를 부르신단다. 저를요? 왜요? 나도 모르지. 가봐. 준서는 사랑채 별실로 갔습니다. 김별감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앉아라. 준서가 앉았습니다. 준서야. 예. 내가 홍천에 다녀온 것은 알고 있다. 준서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마포나루예요. 저는요. 마포나루가 홍천에 있느냐? 네. 김별감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보낸 사람이 홍천까지 내 뒤를 밟았다. 임진사를 만났지? 준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서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임진사요? 그게 누구예요? 계속 시치미를 떼면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마포 나루 할멈한테 갔다가요. 거기서 그냥 이것저것 걸어 다닌 거예요. 홍천이요? 홍천이 어디예요? 김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준서는 최대한 멍청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바보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홍천인지도 모르는데요. 김별감이 한참 준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나가라. 준서가 물러나오며 문을 닫는 순간 들었습니다. 김별감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저 녀석. 진짜 바보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군. 준서는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빗자루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킨 것은 아니었지만 반쯤은 들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연기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서는 우물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이미 비어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증거들은 이미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바보 머스마이가 권신의 집을 기웃거렸다는 것, 증거 같은 것을 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최 판서는 준서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아직 사헌부 조사관이 오려면 사흘이나 남았습니다. 그 사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박진사는 어떻게 됐을까? 임진사는 안전할까?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박진사를 만났던 날, 마포 나루처마 밑이었습니다. 박진사가 했던 말, 낮은 곳에 있다 하여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다. 물이 바다에 닿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느니라. 서두르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 된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준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보 연기가 반쯤 들켰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청지기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제 김별감 나으리한테 불려갔다가 많이 혼났어요. 청지기 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하시던? 홍천이 어디냐고 하시던데요. 저는 홍천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청지기 영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너 같은 바보가 홍천을 알겠냐? 준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쫓겨나면 어디 가요? 다시 거지 되는 거잖아요. 밥도 못 먹는 거잖아요. 걱정 마라. 내가 뭘 알겠어, 바보가. 청지기 영감은 투덜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김별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준서는 들었습니다. 별감 나으리, 바보 준서 그 녀석 어제 밤새 울었다 합니다. 쫓겨날까 봐요. 진짜 바보 같습니다. 김별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뭘 아는 게 없겠지. 방심. 준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원부 조사관이 오는 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집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사원부에서 내일 방문한다는 정갈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준서가 차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내일 사원부 놈들이 오면 절대 당황하지 마라. 조작된 장부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걱정할 것 없다. 예, 나으리. 다만 집안을 한 번 더 정리해라.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모두 치워라. 예, 알겠습니다. 준서가 차를 내려놓고 물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별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으리 한 가지 더. 말해라. 바보 준서 그 아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역시 좀 수상합니다. 준서의 발이 멈췄습니다. 뭐가 수상하다는 것이냐? 홍천건도 그렇고 밤에 몰래 나다닌 것도 그렇고 바보치고는 좀. 최 판서가 말했습니다. 바보 거지 아이가 뭘 알겠냐?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내일 사원부 오기 전에 저 아이 잠깐 가둬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라. 오늘 밤 창고에 가둬라. 내일 사원부가 돌아가면 풀어줘. 준서는 천천히 걸어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밤 창고에 갇히면 내일 사원부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날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김별감이 준서를 창고에 가두러 올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5년.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청지기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왜? 저 오늘 밖에 나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나리께서 요즘 집 단속을 엄하게 하신다. 그럼 편지 한 통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편지? 어디로? 성균관 근처 박진사 어르신한테요. 어릴 때 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한번 뵙고 싶다고요. 청지기 영감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영감을 왜? 그냥 보고 싶어서요. 오래 못 뵀어요. 청지기 영감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편지는 내일 보내라. 오늘은 안 된다. 내일은 너무 늦어요. 청지기 영감이 준서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내일이 너무 늦어? 그냥요.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청지기 영감이 한참 준서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편지 써와라. 준서는 방으로 달려가 작은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척했지만
지금은 그런 연기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종이에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원부로 가십시오. 청직이 영감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글이냐? 아까 넋을 모른다더니 박진사 어르신이 가르쳐 주셔서 이것만 써요. 잘 모르지만 청직이 영감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준서를 보았습니다. 뭔가를 감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서야. 네. 너 정말 바보냐? 준서는 잠시 청직이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르신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청직이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청직이 영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편지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최판서와 신복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마당. 처음 들어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문지기에게 쫓겨나고 또 오고 또 쫓겨나고 또 온 날이. 청직이 영감에게 밥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던 날이 1년 반이었습니다. 이 마당을 수백 번 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인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서툰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바보 준서입니다. 준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판서와 김별감, 박서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를 보고 최판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 일이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 했지? 머슴 주제에 감히.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참판의 아들입니다. 사랑채가 얼어붙었습니다. 최판서의 입에서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김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서방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최판서가 소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내까짓 바보 머슴이 나를 고발해. 준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여기 다 모아뒀습니다. 품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사업부 조사관에게 넘길 증거의 목록 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이미 박진사를 통해 사원부로 가고 있었습니다. 최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당장 잡아. 김별감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원부요. 사원부 조사관이 오셨습니다. 박진사가 편지를 받자마자 사원부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조사관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사원부 조사관이 원래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그 저녁에 최 판서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판서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사원부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무장을 한 채였습니다. 김별감이 멈췄습니다. 박서방이 주저앉았습니다. 최 판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사원부 조사관을 보았습니다. 조사관이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참판의 아들이 맞소? 예. 증거는 이미 받았소. 그런데 직접 증언해 줄 수 있겠소?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최 판서를 향했습니다. 최 판서, 사원부의 명으로 귀하를 조사하겠소. 최 판서가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오? 내가 누군 줄 알고. 알고 있소. 그렇게 더욱 철저히 조사하겠소. 그날 밤 최 판서의 집에는 사원부 관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한양 사원부의 조사실에서 공식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판서와 그의 신복들이 한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사원부 대사원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조 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때가 묻은 거지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 진사가 마련해준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때를 씻으니 눈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바보 머슴이었다고? 세상에 귀티가 줄줄 흐르는데 박 진사가 준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서야, 떨리느냐? 아니요. 그래.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이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사원이 최 판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 판서, 본 사원부는 귀하의 다음과 같은 혐의를 조사하고자 하오. 첫째, 계면연 호남 세금 장부 조작 및 천석 횡령. 둘째, 이모년 및 병술련 과거 시험 문제지 유출. 셋째, 관직 매매. 넷째, 5년 전 이 참판의 영모 사건 조작.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소? 최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요. 증거가 있소? 대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소. 준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증거 묶음을 꺼냈습니다. 박 진사에게 맡겨두었다가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호남 계면연 세금 원본 장부의 핵심 페이지입니다. 나으리의 서고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조작된 장부에는 2,000석이라 적혀 있으나 원본에는 3,000석이 적혀 있습니다. 1,000석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직접 서고에 들어갔다고? 도둑놈이잖소. 저놈의 말을 믿을 수 없소.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험 문제지 유출과 관련한 서찰 조각입니다. 나으리의 신복 박서방의 필체로 작성된 것입니다. 필체 대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직 매매 약정서 사본입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되어 있으며 박 진사 어르신을 통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서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5년 전 제 아버지 이 참판에 대한 영모 사건입니다. 최 판서가 준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아이 미쳤소? 5년 전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난 것이오. 준서가 말했습니다. 당시 신문에 사용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조작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진사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진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사원이 물었습니다. 귀하가 5년 전 이 참판의 신문에 증인으로 나선 임진사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진술이 사실이었소? 임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원부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 판서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저와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이 참판 대감이 영모를 꾸몄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참판 대감은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결백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임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저 영감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저자가 미쳤소? 5년 전 사건은
대사원이 최 판서를 제지했습니다. 최 판서, 잠시 조용히 하시오.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김별감이 다음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저는 나으리의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준서가 꺼낸 서찰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시되자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5년 과거 문제지를 누구에게 넘겼는지 기록한 명단입니다. 귀하의 이름도 있습니다. 김별감이 말을 잃었습니다. 박서방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나으리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싫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나으리의 명이었습니다. 박서방, 최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계속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여기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제가 한 것보다 나으리께서 하신 것이 10배는 더 큽니다. 신문장이 술렁였습니다. 최 판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대사원이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모았소? 준서가 말했습니다. 최 판서의 집에 바보머슴으로 들어가 1년 반 동안 모았습니다. 신문장이 술렁였습니다. 바보머슴? 예. 이조 판서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이오? 13살입니다. 이조 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13살짜리가 이 모든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가 13살이라고? 바보인 줄 알았더니 신동이었네. 1년 반 동안 바보 연기를 했다고? 세상에. 최 판서가 그 웅성거림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입술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멍청한 줄 알았기에 살려뒀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신문이 끝났습니다. 대사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서의 혐의는 충분한 증거와 증인으로 확인되었소. 호남 세금 횡령, 과거 부정, 관직 매매, 그리고 가장 중죄인 충신에 대한 영모 조작죄. 이에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유배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오. 또한 임금께 아뢰어 이 참판의 영모 사건을 재심하도록 하겠소. 최 판서가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별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서방은 엉엉 울었습니다. 관리들이 최 판서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최 판서는 끌려나가면서 준서를 보았습니다. 긴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 판서의 집이 몰수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99칸 기와집은 텅 비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느티나무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최 판서는 먼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도성에서 쫓겨나는 날 최 판서는 초라한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 최 판서의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분이 예전에 정승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고? 맞아. 저분이 한양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었는데 세상이 참 무상하네.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 최 판서는 쓰러졌습니다. 몸이 받쳐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최 판서가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해치려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임금께서 이 참판의 영모 사건을 재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재심은 열흘간 진행되었습니다. 임진사의 증언, 새로 확보된 증거들,
그리고 5년 전 이 참판 주변 인물들의 새로운 증언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재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참판은 역모를 꾸민 사실이 없음. 고 이 참판의 모든 관직과 명예를 복권함. 그 판결문이 낭독되는 날 준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박진사가 조용히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서는 그날 저녁 한양 외곽의 작은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집안이라 변변한 비석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역적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결백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그 마지막 날, 아버지가 서재에서 해주셨던 말,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준서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듬해였습니다. 임금께서 이 참판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1년 반 동안 바보 머슴으로 살며 증거를 모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푼 소년. 그 이야기는 한양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가 편전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이준서, 명을 받들어 입궐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준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참판의 아들이냐? 예, 전하. 사서삼경을 읽었다 들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논어하기 편 첫 구절을 외워보아라. 준서가 말했습니다. 막힘없이 또렷하게.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참을 들으시더니 손을 들어 준서를 멈추게 했습니다. 됐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성균관에 들여라. 과거를 볼 나이가 되면 특별히 허락하겠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역적의 자식을 성균관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참판은 역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더 이상 반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는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래. 바보 머슴이었다더라. 그러나 준서가 스스럼 없이 논어를 외우고 맹자를 풀어내는 것을 보자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성균관 안에서 이름이 났습니다. 이준서, 그 아이는 보통이 아니야. 어린 나이에 이미 사서성경이 몸에 밴 것 같더라. 박진사가 성균관 앞에서 준서를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나오자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어떠냐? 좋습니다. 힘들지는 않느냐? 아니요. 준서가 웃었습니다. 마포나루에서 짐을 나르며 웃던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환하고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저 웃음이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서 이준서가 장원 급제했습니다. 나이 19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장원 이준서. 그 자리에 박진사가 와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준서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판의 아들이 장원이로구나.
예, 전하. 무엇을 하고 싶으냐? 백성을 위한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하여라. 이준서는 그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마포나루에서 짐을 나르던 거지 아이. 바보 머슴으로 1년 반을 버틴 소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혼자서 5년을 준비한 아이. 그 아이가 당당한 벼슬아트로 서 있었습니다. 훗날 이준서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버지와 꼭 닮은 모습으로. 백성들은 이 대감이 지나가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이 참판 대감의 아드님이래. 어쩐지 아버지를 쏙 빼닮으셨어. 한 번은 후배 관리가 물었습니다. 대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티셨습니까? 이준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낮은 곳에 있다 하여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결국 바다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포나루의 거지 아이 이준서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